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 일정 짤 때 좀 오자마자 여기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강의하는 것보다 식사하고 좀 여유 있게 일정들 잡았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사는 삶의 자리가 고단하잖아요. 연수도 고단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좀 릴렉스 하시고 여러분들끼리 잘 웃어주시고 인사하시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시고 그게 사실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첫 번째 강의는 이주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그 첫 번째 강사님하고 옆에 계신 분은 그 주노릿이라는 회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주노릿이라는 회사고 최다은 안젤라 대표시고요. 이제 이진진, 율리아 이제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말씀, 특히 아동에 대해서 좀 폭넓은 그리고 지금 핫한 크리에이터예요. 지금 채널 2개를 운영하시는데 200만에 육박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굉장히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또 강의 후에 나눈 후에 이 로비에서 좀 계실 거예요. 컨설팅도 해주실 겁니다. 인천교구에서는 그 이제 풍놀이터 어린이집이 있죠. 거기 이제 또 인연이 돼가지고 컨설팅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동에는 내국인, 외국인, 미등록 아이들이 없죠. 아동입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에서 좀 릴렉스 하시면서 첫 강의 아주 좀 이렇게 릴렉스 한 거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최다은 안젤라고요. 지금 주식회사 노릿을 운영하고 있고 200만 채널 유라영자 1대 유라 그리고 다니유치원 채널의 유라 다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추천을 해주시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다문화나 이주 어린이가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아무래도 최근에까지는 계속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왔다 보니까 어떤 접점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며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먼저 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저는 2006년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유아교육과가 중앙대학교가 100년 전통의 학교예요. 기숙사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의 최초의 유아교육과고요.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고 2014년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8년간 해왔습니다. 가장 제가 유아교육을 통해서 정말 배운 건요. 모든 교육에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중점에 두고서 생각을 하고 모든 출발이 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사랑, 네. 또? 먹거리, 네. 바른 먹거리 중요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 제가 너무 완벽한 대답이 다 나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질문은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처음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과 관심인 것 같다. 사실 제가 19살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이들도 없었고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것 같다.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을 또 줄 수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인간답게 기르는 학문인 유아교육의 뇌를 다니면서 17년째 이 분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바른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발달, 성장, 훈육, 상호작용, 환경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영혼 속에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참된 교육은 바로 그 신의 형상을 빛나게 하고 온전히 꼭 키우게 하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후메니우스. 후메니우스라는 17세기의 교육 사상가가 하신 말씀인데요. 프레벨, 몬테소리, 페스타로치 이런 교육 사상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아이의 중심, 아이를 중심에 두고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그 신성을 우리가 잘 발현시키게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고요. 이 시기에는 중세시대잖아요. 아이들을 한 인간의 객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른보다 작은 아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소유해야 하는 존재, 그리고 보살펴야 되는 존재라고 보긴 했지만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는데 모든 아이에게 신성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 잠깐 아이를 맡겨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고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내적인 포텐셜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궁극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소유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해줘야 돼. 우리가 다 해주고 베풀고 이렇게 수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발달상으로 조금 미숙하고 어린 것은 맞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잠재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철학의 전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도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어린이에 관한 고민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별을 금지하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기는요,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현장에서 아이를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체감을 하실 텐데요. 모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전인적인 발달이라 하면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골고루 두루두루 발달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이가 먼저 처음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시냅스가 서로가 형성이 되면서 신체 발달, 걷고, 뛰고, 만지고 이런 신체의 활용 능력들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인지적인 발달도 일어나고요. 나에 대한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사회 정서적인 발달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각각의 발달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양만 아이는 잘 먹기만 하면 돼, 아니면 사랑만 주면 돼, 아니면 그냥 무조건 뛰어놀기만 하면 돼, 공부가 최고지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풋, 자극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유아 시기에서 놀이가 중요한데요. 모든 교육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고
요리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에 변화하는 교육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세대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 세대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저도 MZ 세대지만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기준은 아이패드가 출시된 시점부터고요. 지금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만 13세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까지 성장을 했고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아주 큰 특징들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거의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상이나 미디어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에 익숙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밀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도구로서 테크놀로지들도 많이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화된 소비에 익숙합니다. 유튜브 정말 전 국민이 다 알죠.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요. 모든 개인의 흥미 관심사나 좋아하는 성향 같은 게 다 달라요. 근데 교육에서는 또 전체적인 통합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아까 가지고 있는 그런 흥미 관심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그런 개별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으로 소통하는 데 익숙합니다. 텍스트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를 선호하고요. 움직이는 이미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필기를 하고 이런 그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따르다가 미디어를 이제 접목시킨 세대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수용도가 훨씬 더 민감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접근이 교육에도 필요하고요.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만큼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영상을 찾아보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누른 거에 반응을 보이고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정말 영상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1대 N이나 1대 다수의 이런 교육들도 정말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세대입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다른 다양한 외국어들을 계속 수용하는 태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세대는요, 정말 초연결성이라고 하죠.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모든 전 세계가 정말 통합이 될 거예요. 거리나 이런 시간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소통이 일상화된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정말 감명 깊었던 구절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정말 20년, 30년 미래에서 온 아이들을 보고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20년, 30년 후를 못 가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 미래의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환경과 교육을 제공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파 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 유치원이나 유라일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사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소수거든요. 30명 이하예요. 근데 이렇게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정말 상위 1% 아이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티미디어나 동영상이나 유튜브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은 정말 많게는 100만, 그리고 조회수가 많으면 7천만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전 세계 아이들이 결국은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살, 4살부터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습하는 속도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는 7살, 8살 학교 가서 처음 가나다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3살, 4살이면 한글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 5살인데 얘네가 초등생들이 배워야 되고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너무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소비에 익숙했던 세대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를 점점 생산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 어디에서 포착을 했냐면요. 유튜브 콘텐츠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 놀이를 따라해요. 막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엄마 나 카메라 켜줘 이러면서 유튜브 놀이를 따라하기도 하고 나 영상 찍어줘 하고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틱톡과 같은 짧은 쇼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챌린지 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SNS나 뭐 디지털이나 온라인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다문화 이주 어린이의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 중고 학생들의 3%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정말 계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1위인데요. 0.7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3%로 16만 명의 학령기 인구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율도 68.5%로 늘어났고요. 이제 다문화 학생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배려하고 계속 그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주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어린이들이 이렇게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사소통의 문제라던가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의 부적응 문제 등 아주 어려움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적인 어려움일 거예요.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고요. 이제는 정말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먼저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또 이주한 어머님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의 갭도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학습의 부진을 겪기도 하고 또래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된 그 문화와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얻는 문화가 서로 충돌하거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내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방식이나 문화를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결손들은 또 방과 후에 뭔가 학습을 한국에서는 특히 많이 사교육장이 열려 있는데 이런 참여율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주변에서 역할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학력 격차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겪는 문제도 적지 않은데요. 새로운 환경이나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의사소통 어렵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또 여성으로서 출산과 임신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부모님들, 어머님들도 쉽지 않은데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이나 신경을 쓰는 거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제가 어제 하나 찾아봤는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무슨 일이 있어서? 됐다. 읽으시면 하고 바로 끝. 읽으시면 하고 바로 끝. 한글 읽으시면 한 7시간? 읽으시 읽으시? 3? 읽으시 엄마와의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1교시, 7시가 정말 이런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아이도 답답하지만 그거를 도와줄 수 없는 어머님의 마음도 정말 많이 아프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일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이런 가정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에 들어가고 또래 관계에 형성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외모나 문화 차이로 인해서 또래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안이나 우울의 정서를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아이들도 많고요. 아주 심각한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출신 국가나 한국에 거주한 정도 그리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이 상황의 편차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 교육 그리고 이주 어린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중 언어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이런 건 조금 사회적인 뭔가 캠페인처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자료였어요. 한 3월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교육 당국이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게 정말 관갈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흔적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 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서 알림장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콜센터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정말 물론 이런 것들 정말 교육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교육의 법적 테두리 보호 안에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일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아니면 이런 유아교육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고 용이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닿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인식한 이제 자아상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또래 관계, 지역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이들의 개별 기질이나 그리고 발달 수준에 따라서 또 이런 개별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보통 5살부터 6살까지는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남들이 저도 하나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떠도는 영상이었어요. 흑인 여자아이였는데 머리를 되게 업 스타일로 묶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가 너 그 머리 너무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와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러면은 베이비 너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해요. 나? 상관없다고 했어. 걔가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야? 나는 내 머리 마음에 들어.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줬다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우리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진 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차별과 편견 이런 불평등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늘 그냥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아이의 마음에 자아 존중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심어주면요, 이건 더 파워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어떤 역경과 뭔가 불편함과 이런 차별을 경험하던 이 아이에게 나는 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내 안에 신성이 있는데 뭐가 그런 차별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아이에게 정말 질서나 규칙 같은 거 가르칠 때도 100번을 말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자꾸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계속 의심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직접 경험하는 사회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릿에서는 현재 3가지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소통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먼저 0세부터 6세까지 유아기라고 하죠. 이 시기에는 통합교육이나 이제 전입 발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단유치원 채널에 550여 편의 영상 컨텐츠가 있어요. 이 영상 컨텐츠는 기본 생활 습관부터 인성 덕목을 배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과학 실험, 그리고 뭐든지 뭐 처음 경험하는 것들,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치과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제가 7살짜리 어린 아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아 저럴 때 나도 저랬었는데 단이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만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었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6살부터 10살까지는 이 아이와 아이를 연결해주는 것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보다 울릉도였죠. 울릉도에 사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사실 울릉도는 인구수도 적고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막 서울만큼 뭐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그 도시만큼 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이 그냥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아동을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는 정말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새로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와 특히 그 흥미 관심사나 공통의 주제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쉽게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에 포켓몬스터가 전국을 강타했죠. 6살이든 10살이든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포켓몬 집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같이 모여라 하고서 줌을 열었는데요. 한 40명이 되는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막 포켓몬 도감부터 막 인형부터 다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는 이거 인형인데 너도 있네. 그래서 막 난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너 뭐 좋아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사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콘텐츠나 링크나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는 10살부터 15살까지 5학년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에요. 아까 알파 세대가 중학교 2학년까지라고 했죠. 이 아이들이 제가 정말 6살부터 제 컨텐츠를 보고 자라났던 아이들이 잘 컸는데 또 이 아이들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사실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입을 할 수 없는 플랫폼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무분별하게 필터링 되지 않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너무 중독성이 강하고 상업적인 컨텐츠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어디에서 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음성적인 곳으로 빠지거나 게임 같은 데 중독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관심사별로 또래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익명 게시판에 노라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혼자
여러 가지 다시 밑에 교육목표만 보시면은 아주 어린 시기에는 세상을 배워나가야 되니까 지식도 습득하고 내가 경험도 하면서 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유아기를 재밌게 놀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6살부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내 의사를 잘 전달하고 이 나눔, 질서, 뭐 배려, 협력 이런 인성 덕목을 갖추면서 사회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은 자신의 정체감을 이제 드러내면서 순응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발달상으로 그리고 또 연령별로 조금씩 교육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긍정적인 교류 경험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사회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되게 특이한 점이요. 인지, 발달, 수, 언어, 뭐 영어 이런 드러나는 것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 엄청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성인들이 많거든요. 나의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고 그런 접근을 먼저 달아가는 법을 배우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요. 기질적인 측면도 있고요. 가정에서 배워지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관계나 이런 경험이 중요한데 다문화 이주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보통 이 시간표를 보시면은 하루 일과가 이렇게 돼요. 네. 교육기관에서 정말 오후 한 4-5시까지 이제 보내보면은 보통 사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놀이 외출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6시 이후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간을 좀 갖게 되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학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유튜브 보거나 TV 시청하거나 그나마 형제 자매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노는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어주는 경험, 그리고 교류하는 경험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동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스트로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콘텐츠와 테크 교육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정보나 이제 교육이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를 선별하는 부분, 이 아이의 정말 흥미와 관심사에 맞게, 이 아이의 연령에 맞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5살이라고 하더라도요, 남아랑 여아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어떤 친구는 막 공룡에 미쳐 있어서 막 모든 거 다 공룡책 볼 거야, 공룡 만화 볼 거야, 공룡 뮤지컬 볼 거야.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탐구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곤충에 되게 꽂혀가지고 곤충을 막 탐구해요. 그러면은 서로 완전 다른 걸 배우지만 결국 하나의 흥미 관심사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걸 확장해 나가고 그걸 또 친구와 교류하고 이런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은 동일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뭐 3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넌 어떤 걸 좋아해? 어떤 걸 요즘 관심이 있니? 예전에는 공룡을 좋아했는데 지금 체스가 좋구나. 지금 요즘 어떤 거에 꽂혀 있어? 그럼 어떤 뭐 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반화적으로 그냥 동화책 사주고 그냥 한글 교육 필요하니까 교재 해주고 이런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나 테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아이들에게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동 콘텐츠들은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저도 영어를 어릴 때는 안 했지만 애니메이션 보고서 영어 공부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가 트이고 진짜 입이 트이는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유치원에는 다문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제 또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제가 나는 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채널이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채널을 버리고 새로운 채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채널을 그만두셨어요? 근데 유튜브는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재밌고 인기 있고 상업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은 3살, 5살짜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말을 배웠다고 하고 제가 하는 말이나 전달해주는 거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유치원 컨셉의 단위 유치원이라는 채널을 만들었고 이 콘텐츠들은 모두 아이들의 정서, 언어, 인지 그런 교육 철학에 기반을 해서 연령별로 그 주제별로 흥미 관심사별로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동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영어로 더빙된 그 컨텐츠가 한 150편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단위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양질의 번역과 뽀로로와 파요 성우분이 직접 제 목소리를 더빙을 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있고요. 컨텐츠가 살짝 보일까요? 한번 클릭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편이거든요. 유치원에 가입하는 편이에요. Wow, Donnie is already here. Hello, good morning, teacher. She says hello to the teacher and looks for her indoor Oh, shoes. hi. Donnie finds her shoes right away when reading the name tag. But there seems to be a problem. 왼쪽 오른쪽 실내화 바꿔 신는 아이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 안에 하트 그려주고 스티커 붙이는 아이들이 잘 찾았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잘 못해요. Ask the teacher 그 before 다음으로 going to the 내가 게 bathroom. 아니라 내가 이 침묵을 깨고 손질해서 옮기기 Rub your fingertips on your palm to clean under the nails. 손 씻기나 이런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부모가 그 주변에서 캐치해서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게 좀 어렵거든요, 포착하기가. 근데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Whatever she wants.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단위는 이렇게 써서 Donnie is really the strongest castle in the world. Donnie is hogging all the blocks by herself.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서 한번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글로벌한 전 세계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위 유치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년간 2,000편이 넘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도 하고 거의 안 해본 콘텐츠가 없다시피 많이 찍어봤는데 조금 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포맷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단위 말하기 듣기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2세대 알파세대 아이들이요 말하고 듣는 게 잘 안 돼요. 경청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의사를 오해 없이 잘 전달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한 자녀 가정에서 자라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면서 사실 표정을 읽고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언어라는 것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2년 정도 되지만 이런 것들의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언어 치료나 우리 치료를 받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로 만든 것이 바로 단위의 말하기 듣기입니다. 단위의 말하기 듣기. 공포의 발표날 떨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친구들 오늘 발표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누구부터 발표할 친구들? 우리 게 전부 단위. 저요? 그래 다들 다니한테 박수. 친구야,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 거야? 이렇게 약간 어려운 상황 같은 것들을 계속 던져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생각하고 그 말을 해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게 돕는 것이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되게 실험적인 콘텐츠이긴 한데 유튜브에서 사실 교육적인 콘텐츠가
그렇게 막 호응도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교육 현장이나 이런 것들 접목을 시켜서 나가면서 저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컨텐츠를 가지고서 유치원 두 곳이랑 어린이집 세 곳을 돌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봤었어요. 근데 주제들이 막 울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짜증날 때 어떻게 말해요, 발표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이런 것들이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게 언니와 동생이 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언니 베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그 베개 쓸게, 나 좀 줘요. 제가 이거 잡아당겨요. 그러다가 제가 넘어집니다. 그럼 동생이니까 울음을 터뜨리겠죠. 근데 그 상황을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빠가 있었어요. 보통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아빠가 언니에게 야 너 동생에게 양보해 이렇게 하죠. 이 상황이 합리적인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언니는 다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다들 10.89 사과해야 해요. 양보해야 해요. 나눠줘야 돼요. 왜? 언니 건데? 이런 애들은 전공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편견이거든요. 원래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는 굉장히 좋은 가치이긴 하지만 내 것이 있고 내 것의 소유가 먼저예요. 그래서 너가 동생아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갖고 싶은 건 인정하지만 나 좀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문화 이주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들이 하는데 그거를 말을 하는 거를 모델링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항상 갈등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일반 아이들도 말을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더 어렵겠죠. 네. 한국어로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 감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훈련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친구야! 누리스 다문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의 교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9월에 이제 샌프란도 갔다 오고 10월에는 또 싱가포르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이제 국제학교에 이제 한국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조카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 아이가 다문화 아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잘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교포라거든요. 그 외국에서 또 생활하는 한국에서 이민을 간 친구들이 이제 얻는 어려움도 있고 그들은 또 반대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교류와 한국 친구들과 또 교류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국 아동과 한국에 있는 한국 아동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국내에 있는 다문화 아동과 다문화 아동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비다문화 아동과 아동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분짓는 게 정말 이 세대는 무의미할 거예요. 그냥 글로벌 친구, 나와 함께 그냥 옆반 친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좀 허물고 우리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연결시켜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계속 기업과 정부기관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고요. 이것도 영상 실제로 한번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20분간 영상 통화할 수 있어. 장난감, MBTI, 댄스 챌린지, K-pop, 아이돌 덕질까지. 지금 우리 놀이터지 않을래? 너무 귀엽죠? 저 위에 있는 친구가 실제로 러시아에서 온 친구거든요. 본열이 있는 친구인데 저렇게 이제 위아래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만 하면은 한 번에 20분간 영상통화의 방식을 매칭해서 심지어 무료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PC가 있다면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 고민도 해봤어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정말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도 잘 보급이 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초중고가 그 태블릿 PC 보급률이 한 5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교과나 이런 것들을 채용하면서 이제 한 2, 3년 안에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이들에게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스타트업 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테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개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그런 개발 인력들 정말 외국 분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개발 언어나 이런 테크 같은 것들은 계속 내가 뭔가를 창작해내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도 다 영어로 저희가 오히려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이주 어린이 친구들에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정말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하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또 좋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인천교구에서 그 아이들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존까지 이주 사목은 한국 이주 사목은 노동자들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도 방치된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거의 타가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냐면 이들이 또 3살, 5살 되면 이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미 차별을 느끼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 친구들이 소외받은 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이제 차별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도 있고 외국인들 또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한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그 QR 링크 같은 것만 이렇게 전달해줘도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좀 덜해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지금 들으신 거 아니면 당이 최대한 대표께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다고. 네. 다문화 아이들의 문제라고 제가 보는 것은 다문화 아이들은 정체성이 없어요. 얘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아마 여러 다양하게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부모가 이혼하고 뭐 맞벌이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들이 뭘 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필리핀에 보냈던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 얘기 살았던 아이들은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또 교육 그런 것은 뭐 미국이나 뭐 잘 사는 나라의 어떤 교육이라고 볼 수는 있고 정말 동남아시아 뭐 어려운 나라의 이런 것은 좀 가능할까 하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진짜 이런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모든 문제나 이 어려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계속 그 문제만 파고들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쓰고 계속 심리 상담해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긍정적인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이미 사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좋은 경험을 했던 친구들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다가 좋은 경험을 한 친구들 같을 수 없겠죠. 이미 출발선이 사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중요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자아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칭찬이 되든 그게 인정하는 말이든 스킨십이든 어떤 사랑이든 이런 것들을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하겠죠. 근데 제 이런 사이드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 아이들을 별도로 뭔가 떼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통합적이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비다문화적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아이들이 또 과거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말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9살 때 제가 아까 앞에 어머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더라고요. 근데 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7살 때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보다 제가 많이 어리숙하고 이런 눈치가 없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2, 3학년 정도 됐는데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기질도 있는데 혼자 놀이하고 학습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친구들이 나랑 잘 안 놀아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Bless you. 다은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제가 9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학교에서 발생해도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심리 공부도 하고 하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9살에 이미 어른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치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럼 어린 9살 다은이한테 가서 말 걸어주고 너 그때 진짜 외롭고 힘들었겠다. 너 그래도 되게 잘 자랐어. 그리고 너 여전히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가가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때 내가 있었다면 널 도와줬을 텐데. 사실 그런 게 저의 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에 또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은 그런 안타까운 채로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 자신밖에 없어요. 그 아이한테 그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놀이, 교육, 뭐 상담, 뭐 이런 거 다 외부적인 거고요. 저는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줄 수 있는 건 결국 제한적일 거예요. 뭐 정말 비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이게 베스트야라고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초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아 존중감이고 긍정적인 교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내면에 그런 신성이 있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의 가능성, 긍정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한국 전반적인 사회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방치한 건 맞다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고 되게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지금 약간 좀 뜨이지 않나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한국이 다문화 국가가 된다니까요. 이미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약간 브레인 스토밍.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 여성 쉼터를 일하고 있는데 저희 이주 여성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한국인 쉼터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청년층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경계선 지적 IQ가 지적 능력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런 다문화 아동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100번 정도 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혹시 이 컨텐츠를 팝업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어떤 지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는 엄청 많고 이겨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해도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그리고 결혼 경력기에 그거를 더 넘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컨텐츠 단위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6번까지는 아니지만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바로 연결해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건지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맞아요. 약간 특수교육 쪽으로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답변 드리기가.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계속 일상적인 도움과 그리고 이런 교류하는 환경이 자극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대 다수의 환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수업 결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은 있어도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그냥 재밌는 것들을 보던가 하는 건데 저는 그런데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여기 설명, 좀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노릿에 같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원 플러스 원인 줄 아실 텐데 저는 우선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에 회사를 사무실을 내고 있고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눈에 띄게 잘하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 자체를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아마 저희가 기회가 된 게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이와 아이가 연결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구글이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을 저희가 이전에 선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술이 아이가 말하는 발화 양에 따라서 아니면 발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별되는 아이들,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QR로 한번 따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이랑 그다음에 연락처가 있어서 각자 필요하신 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이드를 정리해서 회신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러면 왜 꼭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야 되냐, 영상통화인데 그러면 그냥 아는 친구들끼리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는 비동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이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동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호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리고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매일 해도 돼 하는 약간의 동기를 계속 북돋아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으면 어떡해요?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저희는 철저하게 인간지능으로 인공지능 아니고요. 인간지능으로 사전 검열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동안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인증이 되어 있고요. 그 영상 인증에서 아이의 발화 양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사전으로 아이들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다국어 지원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국어 지원을 통해서 스크립트화하고 그거를 또 아이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부모한테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저희가 응원할게요, 뭐 아니면 기도할게요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스타트업 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창원 이주민 센터 윤정도 씨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주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세대 구분하면서 알파 세대 말씀하시는데 이제 MZ 세대에서 알파 세대 넘어가고 알파 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이해가 되는데, 엄마는 아직도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휴대폰에 락을 걸어놔요. 사용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인플루언서인 걸 확인을 한 게, 엄마가 그 시간 락을 걸어놨는데 예외되는 컨텐츠가 있는 게 대표님 컨텐츠였어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저도 이제 봤는데, 아이들 그 몰입도라든지 실전에서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몰입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에는 알파 세대들이 그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 어떤 시간들에 대한, 아직까지 기성세대는 그 시간을 제약을 하고 중독이라는 문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데 시간의 제약을 좀 두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대표님 입장에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물론 컨텐츠의 어떤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져야 되는 어떤 것들은 존재하겠는데, 그것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을 다룰 때 이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유익한 어떤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먼저. 네. 저도 사실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이런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처음 출발했는데, 그게 제 내적 갈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거 너무 유효하다고 하는데, 뇌 발달에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서 이거 하는 거 맞아? 라는 게 제 고민이었는데요. 일단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안 하면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다 컨텐츠를 만들고 할 텐데, 그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거기 뛰어들어서 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콘텐츠를 보고 안 보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콘텐츠를 보고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그들의 이제 역량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건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모두의 가치가 달라요. 어떤 집안에서는 나는 나중에 지금 막아봤자 어차피 폭발할 거고 그때 가서 애들이 몰래 보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그냥 무제한적으로 보여줄래. 그럼 알아서 아이가 조절하겠지 하는 집안도 있을 거고, 가정도 있을 거고, 아니 무조건 하루 2시간, 너가 원하는 거 2표 이렇게 제약을 주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연령별로도 다르고 사실 상황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막 16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막 계속 틀어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뇌발달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런 거 이제 유해하죠. 근데 7살, 8살 자기 조절과 자기 결정권이 있는 아이에게 계속 억압하면서 너 밥 먹어야지, 너 숙제해야지 이거 보여줄 거야. 이거 산벌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뭐 제약이 필요하냐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의 뭔가 발달 상황이나 아니면 가정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준해서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춰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교육이고 그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주 아동들의 이제 현상들을 보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공간의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이나 게임이나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을 좀 잊고 거기에 매몰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전체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이들한테는 인플루언서로 자기적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컨텐츠의 어떤 다 언어를 이제 적용시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플러스 혹시 아직도 아이들 세상에서는 이 다문화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로 다가오는 게 현실인 듯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국내 아이들끼리도 어떤 어눌한 모습이 있으면 이게 아마 예전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문화라는 용어는 어설프고 조금 모자라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을 향하여 약간의 그 놀림을 섞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게 다문화 출신, 다문화 자녀냐라는 어떤 의사표시들인데 여하튼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틀 안에서 인플루언서로서 아이들 인플루언서로서 이 상호 문화 아니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호 문화에 대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실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컨텐츠 중에 영상을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아이들이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배경 국가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면서 인터랙션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디어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단순의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영상이 노출되었을 때 아이들이 뇌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중에 아무런 경계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온라인 컨텐츠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과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결국 미드 전략으로 우리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1대1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갈등 같은 거에 바로바로 개입해서 개별화 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흥미 관심사를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로도 소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전 채널에서 한번 장난감 가지고 그런 연출을 한 적이 있어요. 막 건설 현장에서 아이가 땅을 파는 씬이었는데 보통은 다 레고 같은 것들도 다 남자들이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아이 피규어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막 땅을 판 다음에 이거 다 땅 파고 삼겹살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그냥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장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반편견 교육 같은 것에도 되게 앞서고 있고 뭐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을 때 하바라는 놀이 장난감이 있는데 제가 그 교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독일에서 한 100년 정도 된 장난감이고 정말 다양한 인종의 얼굴들과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한국 그 검정 머리에 피규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 공장에 직접 가서 그 담당자한테 내가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검정 머리 아이 피규어 만들어달라. 내가 그거 만들어서 해볼게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보면은 하바 교구를 활용한 되게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미약하지만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주여성 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컨텐츠에 아이들이 적응을 아이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모의 정보에 의해서 아이들이 되게 컨텐츠를 걸어줘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이주 배경을 가진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정보력이 너무 약하세요. 하루 종일 이 컨텐츠 봐도 사실은 우리는 걱정도 없는데 보기만 한다면 어머님들이 그 정보 접근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다문화의 그 이제 언어로 확장하실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빨리 됐으면 좀 좋겠고요. 실제로 이 컨텐츠에서 아까 친구들과의 있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다문화 이주 배경 아이들이 연결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 그 촬영했던 친구가 다니엘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기다렸는데 매칭이 되진 않았습니다. 매칭이 된다는 게 그 친구가 원하는 어떤 친구랑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길다는 건가? 아니요. 지금 현재 서비스는 랜덤 매칭이 되고 있는데 저녁 6시, 7시, 8시, 9시 정각에 접속을 하면은 연령별로 6살부터 8살까지 8살부터 10살까지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제 거기 약간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동시 접속해야 되고 아직 그런 면들이 있어서 좀 그렇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과 랜덤으로 이어주는 거죠. 네, 앞으로 향후 그렇게 전 세계까지 확장할. 그래서 이제 저희 쉼터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중도 입국 자녀예요. 정말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이제 감사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런 정도를 갖고 학교에 가니 얘가 학교에 가서 7시간, 8시간 수업을 견뎌내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죠, 사실은. 아직 그 중학교에 있는 방과후 수업으로도 한국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입기를 제가 가서 연결을 한다면 그 얼마나 이렇게 대기를 해야 하고 좀 그런 게 있을까 싶어요. 네, 서비스 소개는 한번 QR 아까 혹시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짧게 답변 드리면 6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노릿이라는 서비스고 10살부터 13살까지는 이제 아시라는 서비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부분은 단위 유치원이라는 컨텐츠를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에서도 교보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공문이 날아와요. 이거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에 넣고 싶은데 써도 되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교육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안심하고 보여주면 되지만 아이들에게 처음 유튜브를 틀어줄 수 있거든요. 한 번만 틀어주면 그 다음에 채널 결정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저희도 다문화를 향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사실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홍보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가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활용을 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연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다문화 친구들은 다문화 친구들 만나는 거에 굉장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 친구들을 근데 또 국내에 살고 있어. 그럼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차이점을 찾을 수도 있고 지금은 게이미피케이션이 저희가 적기는 한데 다라로 이야기하는 그 의사소통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향후에는 같이 만나서 그 어색함을 깨뜨릴 수 있게 뭐 챌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AR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스낵 게임 같은 요소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에게도 되게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네, 이런 또 지원을 위해서 저희도 조금 더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